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묘지가 좀 규정을 바꿨습니다. 계급장을 떼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누워있을 때 안장한 이후에는 동일한 면적을 좀 받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영상 먼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출판국의 이정훈 편집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 보면요. 이제 바로 국립묘지 현충원의 모습인데 1인당 한 평씩만 보장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병묘역인가요? 사병묘역 같은데 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교도 현재는 그렇죠. 네. 자, 지금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전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인데요. 아, 이렇게 크게 장교, 사병, 장군 나눠져 있군요. 네. 저는 우선요. 네. 해군에서는 장군이라고 안 그러고 제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거 할 땐 저는 우리 보훈처에서 장성묘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네. 하고 싶은데 여기는 특별히 큽니다. 여유가 있고 여기는 이제 다 찼는데 네. 이게 어차피 같은 면적이니까 통합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병들은 이쪽에 묻히고 장교는 이쪽에 묻혔는데 이제 2월 중순부터는 다 통합. 사병도 이쪽에 묻힐 수 있고 장교도 이쪽에 묻힐 수 있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서 어떻게 보면 능력 차이로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죽어서까지 이렇게 장교와 사병을 나누는 건 사실은 불합리하죠. 네. 그래서 이 풍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국가가 잘 되려면은 이게 다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네. 사람 계급이 낮다고 또 이렇게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저는 이거 합치기로 한 건 참 잘한 걸로 보입니다. 자, 장교도 한 평, 네. 사병도 한 평. 그러나 한만섭 차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동안은 장군은 8평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63기 정도가 이제 안장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게 보통 2015년에 43기, 2016년에 49기 이렇게 해서 네. 한 4년 정도 지나면 이게 꽉 네. 차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꽉 차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장성과 장교, 사병 이렇게 신분 가리지 않고 네. 한 평 정도, 3.3제곱미터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아, 그러니까 이제 2020년부터는 장군도 한 평 다 똑같아진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봉건 사회를 뭐라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다음에 막스가 들어온 다음에는 계급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 용어가 계급이고 또 금방 이제 우리 허처장도 신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국립현충원에서 유지하는 건 좀 옳지가 않죠. 그래서 이 국가에 기여한 거는 계급에 관계없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이 장군무역도 앞으로 차게 되면은 뭐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최명신 월남 주월사령관처럼 똑같이 사병무역에 묻히고 또 그런 분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 그렇죠. 한 3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최명신 장군이 이제 이런 규정과 상관없이 나도 우리 병사들과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전우의 곁으로 가겠다 그랬죠. 그것도 이제 월남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사병들 모여게 주로 있는 데 가서 거기에 묻히셨죠. 34489 최명신 장군의 군번인가 보죠. 군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묘역은 가보면요. 네. 다른 장군 묘역이나 거기 대통령 무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꽃이 많습니다. 저는 저렇게 사람이 찾아온 데가 진짜 명당이지 좌청령 500호, 남주작 국현무 찾아서 그렇게 한 데가 명당이 아니라 저기 전우랑 같이 있는 데가 진짜 명당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박정희 대통령과 만나고 있는 최명신 장군의 모습. 네. 자, 6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요? 아마 저 백선엽 장군 다음으로 연세는 후배지만 가장 머리가 좋은 장군이셨죠. 아주 유능하고 이렇게 유연하신 장군이고 용감했던 장군입니다. 저분이 6.25 전쟁 때 북한군 대령을 붙잡았었죠. 네. 굉장히 당찬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보 상황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위협이 있다는 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글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If we're not also able to kill the archers, we will never be able to catch enough arrows. And the effect on the psychology is pretty significant. So we have to have an offensive capability also integrated into our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 자, 저 메시지는 정리하자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본질을 얘기했는데요. 네. 우리가 북한이 쏜 미사일은 화살이지 않습니까? 화살을 이렇게 막아내고 이렇게 막아내봐야 화살 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날아오지 않습니까? 네. 즉 사수를 쏴야 된다는 개념인데 네. 사드를 배치하고 이제 줌왈트가 들어와도 다 미사일은 막아내겠지만 사수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즉 사수를 제거하는 작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거를 하려면은 비행기가 날아가서 눈으로 보고 물론 좀 과자법입니다만 조종사가 보고 때릴 수 있어야 되니까 항공기를 포함한 MD 작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본질을 찌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이 있고 쏜 화살을 막아내자는 것이 이제 지금의 우리가 준비하는 그렇죠. 사드지만 그건 역시 제한적이고 제한적이죠. 활 쏘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
북한의 수뇌부를 공격하겠다 그 얘기죠. 그럽니다. 이 개념은 이라크 전쟁 때 그 보이드 장군 등이 얘기한 마비전 개념인데요. 우리 네. 우리 저랑 뭐 태권도를 만약 하신다고 하면 우리 김승현 앵커가 저를 때리면 이렇게 막을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맞고 해봐야 이게 전투에서 싸우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김승현 앵커의 눈을 확 이렇게 했다. 네. 그러면 손발이 제대로 못 오겠죠. 네. 마비가 된 거. 이게 마비전 개념인데 그때 이라크 전쟁 때 보게 되면 미군은 전방에 있는 최전선에 있는 이라크 군부대들은 전혀 치지 않고 네. 얘네 핵심 부서에 눈 역할을 하고 귀 역할을 하고 두뇌 역할을 하는 데부터 거기부터 때립니다. 그게 이제 ADA 작전 그래서 그걸로 미사일과 항공기로 3일 동안 초토하고 난 다음에 네. 마지막에 앞에 있는 살아있는 군부대들은 그때서야 때리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보름 만에 300km를 전전해서 바그다드를 입성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개념을 미군들이 세웠기 때문에 마비전 개념, 그런 개념으로서 화살을 쏘는 사수를 먼저 없애겠다. 그 사수를 확대하게 되면 김정은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미 키 리졸브 훈련 올해도 이제 예외 없이 봄이면 시작이 될 텐데 특징 중에 하나가 손수 변호사님. 네. 성주의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해서 연습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이제 훈련 그 상황을 설정하게 됩니다만 일단 실제로 그 성주에 배치가 되는 것을 그 가정에서 훈련을 한다라는 것을 볼 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또 네. 그런 그 배치 시기도 굉장히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가 골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내놔야 되는데 롯데는 중국 내 비즈니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평시에는 민간의 권한, 민간의 사유권 재산이 다 인정됩니다만 네. 키 리졸브는 대한민국의 전면전이 나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이행하는 시기입니다. 전시의 개념에는 민간의 기업 자산까지도 국가가 동원해 버리거든요. 네. 성주 골프장을 내놓겠다 안 놓겠다는 건 국가가 막아는 데 있어서는 전망에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키 리졸브 연습이라고 하는 건 전면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사드가 들어와 있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작전이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 전 단계로서 아마 이러한 그 칼빈슨 호는 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그 수송선을 통해서 사드를 끌고 오는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전면전에 대비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북한의 수뇌부를 마비시키는 작전을 할 때 만에 하나 북한이 미사일이 날아오면 막아내기 위한 개념이니까 이미 배치되어 있다는 전제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국무장관도 얘기를 좀 했는데 한미 간에 이제 그동안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이제 주한미군 주둔하는 비용을 조금 더 내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 국무장관은 글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메시지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한국은 이미 미국에 거액을 부담하고 있다. 향후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한국을 지목해서 한국 같은 부자 나라가 방위비 부담을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는 기조가 좀 다른데요.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네. 유럽이나 일본을 겨냥한 거다. 반드시 네. 한국을 겨냥한 것보다는 그쪽을 더 겨냥했기 때문에 라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향후 협상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파격적이거나 부담이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좀 부연 설명드리면요. 저는 국가가 정책을 할 때 진짜 진실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가버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트럼프를 바라볼 때 유세 시절에 한 이야기를 갖고 자꾸 바라보는데요. 네. 대통령이 되면서 제가 판단하거나 제가 아는 분들이 분석하는 거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우선 매티스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생일날 와준 것부터가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정규재 한국경제주필이 박 대통령하고 인터뷰하는 거를 본인이 트럼프가 통역을 옆에 놓고 다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참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입장은 뭔가 하면 대한민국이 친중 노선으로 가는 거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건 방위비를 안 받아도 좋다라 이 개념입니다. 그거는 네. 앞으로 그 다음 문제고 지금 지금 중국이 저렇게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북한까지 나온다 그러면 미국은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국무장관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과거의 개념이 잡혀서 자꾸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미 판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문제는 어차피 2018년 이후에 논의하고 한 거니까 올해는 전혀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언론들도 이 문제는 그냥 쿨다운 시켜놓고 북한 문제를 보는 게 더 옳다고. 네.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매티스 장관 지난주죠 방한 즈음에서 그 미국 내 이제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몇 분 방한을 하셨어요. 네. 저도 소개를 받고 인터뷰를 해서 저희 동아일보 실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좀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그 북한 전문가들은 반중이라는 앵글로 트럼프 정부의 그 정책을 봐라.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유념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어쨌든 네.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 중국의 굴기, 또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무역 불균형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뭔가 미국은 대립전선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어떤 핵을 용인하고 방조하는 중국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은 미국 행정부의 생각이고 이 과정에서 그 한국은 당연히 어떤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어떤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뭐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까 뭐 MD 체제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접근법 이런 식으로 아마 한국에 요구를 할 거고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미동맹이 저는 이제 칼럼에도 한미동맹이 트럼프 정부 때 더 강화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거기에 안주하거나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아까 우리 이차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뭔가 정말 트럼프 행정부 때는 구체적인 북한과의 어떤 실천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야말로 치밀하게 한미 공조에 우리가 발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성 하나, 그리고 실제로 행동가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 4년 또는 8년 동안의 한미 동맹 그리고 북한 전략 그리고 동아시아 전략 같은 걸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미국이 지금 일본하고 같이 MD를 하면서 SM-3 미사일 신형 블록 2A인가를 만들어서 일본에 깔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 우린 참여 안 했으니까 사드를 깔고요. 그다음에 줌알트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C-베이스드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해상 기반 레이더를 지금 미국이 설명을 안 하는데 오키나와 북쪽에 있다는 게 맞아요. 그거는 뉴욕에서 던지는 야구공을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레이더랍니다. 그럼 사드가 없고 MD가 없어도 북한이나 중국이 쏘는 걸 다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이미 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첩적으로 방어를 해서 중국이 지난번에 왜 다탄두 미사일을 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섬서성에서 발사해가지고 네. 이론상으로는 15,000km 날아가야 되는데 위구르 자치구에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중국 영토 내에서 쐈기 때문에 미국이 보기만 한 거고 북한은 영토가 작기 때문에 이번에 은하 3호라든지 무수단을 쏘게 되면 분명히 북한 영공으로 나오면은 미국이 이지스함에서 SM-3가 나오면 저걸로 맞춰버리겠죠. 네. 맞춰버리면 이게 뭡니까?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네. 두 개가 충돌하는 구도가 돼서 북한이 그러면 남한을 때리겠다라고 한 그런 상황까지 대비해서 아까 말한 대로 4D 작전,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사수를 죽이겠다 하는 작전 개념을 딱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너부터 무너져라. 중국이란 거대한 상대는 쉽게 안 넘어져니까 김정은 너부터 무너져라라고 하는 게 지금 브룩스 사령관이나 트럼프, 그다음에 뭐 우리 정부도 이제 그런 걸 대비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뭘 준비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만났던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말씀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트럼프가 강경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처럼 더 이상 참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미국 내 여론이 트럼프 정부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이 아니고 미국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을, 본토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것. 이런 거를 좀 주목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는 안보 관련 상황 이정훈 편집위원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